안녕하세요. 직장 내 정체의 심리 이제 강의 시간입니다. 예, 이번 주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계획서 아직까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강의 순서를 보시면은 그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뭐 뜻밖의 사건을 만나거나 그럴 때 이제 그죠 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 본성을 이제 묻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을 다루는 건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격 심리학이라든지 상담 심리학 같이 이 적응에 대한 거, 뭐 직장에서의 적응, 가정에서 적응, 심리학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사람을 어떻게 볼 건지,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칠 때, 아니면 자동차를 새로 만들 때, 아마도 차를 처음 만들 때는 속도가 그래서 빠르니까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의 자동차는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내부 인테리어, 또 뭐 스포츠 기능 이렇게 다 향상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죠? 그 대상에 따라서. 의사는 몸을 고치고 이제 심리학자는 사람 마음을 다룬다고 할 때 인간 본성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소아과 있는 것처럼 그죠? 심리학자들도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이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관점은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네. 정신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학습이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지난밤에 꿈을 꾸셨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꾼다는 거. 내가 어떤 꿈을 꿔야지 하고 작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KBS 방송국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은 무의식이죠. 그래서 내가 의식할 수 없는 현상. 의식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꿈, 또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에도 무의식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컴플렉스, 열등감. 다 인간의 무의식이 깔려있는 주제들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에 다룰 것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꿈과 같은 그런 무의식 현상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론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을 이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또는 심리학도 그렇고 뭐 교육학 같은 데서 기초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강의 노트를 바꿔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많은데 저만의 설명 방식에는 제 노트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심리학을 들으실 때 중복되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그저 그거에 맞게 응용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드가 발견을 한 거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렇죠. 인간에게 무의식적인 게 있다고 하는 거. 유태인인 프로이드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들을 볼 때 특히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 그렇죠. 굉장히 알 수 없는 뭐 에로틱한 성적인 얘기, 남녀 간의 성적인 얘기, 심지어는 뭐 어릴 때 내가 대여섯 살 때 그죠. 그 사촌 오빠가 뭐 이렇게 신체 접촉을 스킨십을 하면서 성적인 접근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치관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프로이드가 나중에 결론 내리기는 그 여자 환자가 말한 사촌 오빠와의 경험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지금 남녀 간의 성에 마음이 많이 가 있다는 거. 그 당시가 빅토리아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프로이드가 사는 나라가 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주 시대에서 억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뭐 환상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히스테리 증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간은 여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증상 자체는 이상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정신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정신결정론. 사이크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심리학에 대한 단어죠. 그렇죠? 디터미니즘,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은 반드시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특히 태어나서 6살 될 때까지는 거의 본능. 아이들은 아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생각은 보다 좀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그런 본능적인 힘, 무의식적인 동기, 뭐 생물학적인 본능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이제 굉장히 아이들 돌봐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데, 그때까지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었는지 상호작용.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릴 때 그죠, 서포트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스킨십을 통해서, 아직 머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킨십을 통해서 그때 경험한 심리적인 거. 프로이드가 말한 성과 남녀 간의 섹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시원한 물을 마실 때, 마시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배변을 할 때, 또 남녀 간에 그런 뭐 키스한다든지 이런 에로틱한 거 모두 합해서 본능이라고 한 건데, 시중에는 프로이드의 본능을 너무 이렇게 섹스로만 연결시켜서 상업화시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가 어릴 때 그런 본능적인 모든 그런 만족, 이거를 무의식적인 동기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족시켜줬는지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 정신결정론의 핵심은, 인간의 정신과정은 뭐예요? 그 사람의 나의 뭐 생각이나 느낌, 감정 모든 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되는 대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느끼든 모든 것을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죠? 내가 이상한 꿈을 꾸든 노이로제 신경증적인 증세가 있든 반드시 꿈을 꾸기 전에, 신경증을 앓기 전에 앞서서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이드도 그 당시에 무의식이란 단어조차가 없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죠. 유태인이라 무식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발견한 것이죠. 그죠? 원시인들도 무의식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죠. 사람들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이제 무의식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감기라고 하는 증상이 환절기 때 많이 걸리는데, 이 감기라는 말이 만약에 단어가 없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 아프고 한 것이 감기라고 생각하면은 학교에 갈 수 있죠. 그죠? 감기 때문에 뭐 죽지 않으니까. 근데 감기라는 말이 없으면 어때요?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미 있던 거, 감기는 감기라고 하지 않아도 감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증상 같은 거에 대해서,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열등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열등감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열등감은 있지만, 그렇게 심리현상에, 그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거, 이게 바로 학문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간에게 그런 본능적인,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의식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되니까. 내 코가 있다는 걸 알 때는 코감기가 걸렸을 때죠. 코가 막혔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사이버 녹화를 하러 오는데 굉장히 이제 긴장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은 게 체해갖고, 저는 체하는 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위가 튼튼한데,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긴장을 생각보다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에 들어가기 전에 막 심하게 좀 오버히트도 하고 약도 지어 먹고 지금 간신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몰라도 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긴장해갖고 밥을 빨리 먹었구나. 제가 밥을 빨리 먹는 걸 고친다고 하면서 못 고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죠? 보통 때는 내 의식은 뭐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바쁘니까 오늘 밥 빨리 먹어야 된다. 나 이렇게 의식을 했는데 내 몸에선 그게 아마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할 때 재미있고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에 나오는 말은 이렇게 막 어려운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를 학자들이 어때요?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감기를 감기라고 해야지 의사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A라는 환자를 두고서 어떤 의사는 그 열나는 환자, 뭐 기침하는 환자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감기 환자 이렇게 하면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의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묶어갖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정의에 너무 또 매달려가지고, 그죠? 우리가,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우울증으로 조금 한 6개월간 휴직을 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부장님이
김 과장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좀 회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 오늘 김 과장을 축하할 겸 회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왜 그 우울증 앓았던 친구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김 과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울증 앓았던 환자처럼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낙인 효과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울증, 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감기는 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나는 감기라고 약을 자꾸 쥐어먹기보다는 그죠? 뭐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극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만 쓰셔야지 함부로 나는 우울증이다 뭐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결정론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앞선 원인이 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결정론이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그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다. 나도 모르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동기는 뭐예요? 모티베이션. 자꾸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성취 동기 강하신 분들은 어때요? 사이버대학 공부도 하고 뭐 대학원도 가신다고 그러고 또 뭐 승진도 한다고 그러고 또 어머니로서 성취 동기가 강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를 뭐 남편을 이렇게 동기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세력인데요. 그 프로이드는 그 동기가 대부분 무의식적이라고 나도 모르는 동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일부밖에 안 되고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바다 밑에 잠긴 내 마음속 깊이 잠긴 이 무의식이 더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환자가 히스테리 증상으로, 그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정신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치료하는데 그거를 자유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를 설명하게 하는 거. 밤에 꾸는 꿈이 우리가 어수선하고 뭐 황당무계한 게 많죠. 그렇죠? 근데 꿈도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무의식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낮에 해결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왜 맛있는 거 못 먹고 지나갔을 때 꿈에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랑 감쪽 같아가지고 소화하지 못한 것은 딱 무의식의 꿈에서라도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프로이드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이렇게 인간의 그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든지 말해봐라 환자한테 침대에 뉘어놓고 이제 치료를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자유연상법을 자유롭게, 프리, 그죠? 내 마음에서 떠다니는 플로트, 그 다음에 연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다 라고 하지만 한 1분만 쳐다보면 어때요? 금방 상상을 하게 되죠. 그죠? 뭐 토끼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구름 보면서 그렇죠? 그게 바로 내 마음을 거기 실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일부러 토끼같이 봐야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런 걸 바탕으로 인간의 본능과 갈등을 이해하게 됐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에너지가 신체 흥분, 그러니까 본능에서 오는 행동, 흥분에서 유발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신체적인 흥분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등동물인데 신체 흥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흥분은 쉽게 말하면 본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지만 만약에 한 2끼만 굶어보세요. 공부고 뭐고 눈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제가 단식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목적은 건강을 위한 거였는데 나중에 어때요? 막 종이에 적고 있어요. 단식만 끝나봐라. 처음에 먹고 싶은 거. 거의 1순위가 뭐 짜장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짜장면, 냉면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초콜릿 뭐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이 보통 때는 내가 먹는 거 가지고 유치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먹고 자고 또는 화장실에 가고 이 기본적인 것이 웬만큼 되니까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 그게 이제 그죠? 만족이 안 됐을 때 또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성적인 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흥분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게 뭐예요? 자꾸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신체 흥분은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제약 없이 충족되기를,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사랑하는 사람 그저 원할 때 내가 스킨십 하고 싶고, 이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도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그런 본능적인 소망을 묶어가지고 본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이 크게 삶의 본능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눠가지고, 삶의 본능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먹어야 되니까, 또 사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걸 충족하는 거, 더 발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삶의 본능을 쫓아다니는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비도가 주로 어디에 몰려 있냐면은 인간의 성감대 주로. 물론 몸 전체가 성감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좀 스킨십 하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이완이 되고 부드러워지니까. 특히 성감대에 리비도가 모여있다. 이래서 왜 아기들이, 갓난아기들이 왜 그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빨려 그러고 엄마들 막 걱정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아이들이 머리로 엄마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구강기라고 그러죠. 그죠? 성격 판다해서 구강. 모든 거를 입으로 확인하면서 빤다.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엄마의 젖이죠. 그렇죠? 이런 거. 또 이제 커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는 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어른에게는 어때요? 힘들 때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술을 마시거나 뭐 군것질을 하거나, 또 남녀 간의 그런 뭐 키스라든지 그런 것들. 이 연결이 바로 우리에게 입을 통해서, 입이 성감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 본능을 만족하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죽음의 본능은 프로이드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유태인을 죽이는 걸 보고서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파괴적인 그런 죽음의 본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의 노이로제, 뭐 우울하거나 이런 건 어때요? 불안하고 우울한 거 심하면 나를 방해하죠. 그렇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파괴시키는 신경증 환자의 그런 본능, 또는 그죠? 잔인한 그런 공격 행동, 그런 나치가 유태인을 죽인 것 같은 대학살,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성에는 어두운 측면의 본능도 있다고 양쪽의 본능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두 개가 다 나한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인간은 먹고 살만 하면은 또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의 본능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인간이 그렇게 본능이 있는데, 이제 갓난아기들이 주로 본능적인 존재인데,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본능을 내가 통제할 것이냐, 주로 엄마가 이제 훈련을 시키죠. 젖 먹이고 기저귀 채워주다가 돌지나면은 화장실 가는 거 훈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성격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인간의 성격이라는 거는, 이것도 성격도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뭐가 성격이냐. 그죠?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때 개개인마다 독특하게 나타내는 그 개인의 그 독특한 사고방식 또는 행동방식, 이거를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 과장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 성격은 이런 것 같아, 훨씬 더 낫죠. 그죠? 이런 것처럼 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지능이지만 그 적응하는 스타일은 성격입니다. 운전면허 따는 거는 지능에 해당하지만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는 스타일이 바로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인간의 성격도 세 가지 구조로 돼 있다. 아주 본능 덩어리 원초화와 좀 현실을 고려하는 자, 또 여러분이나 저같이 어른들의 그 도덕, 양심, 초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때요? 항상 그 심리적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될 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지만 정말 먹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체면도 안 차리고 막 이럴 때, 그죠? 원초가 본능이거든요. 그럴 때 자아가 꾸짖죠, 그죠?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초자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 그걸 이제 성격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드, 원초아인데,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아기들이 그냥 아무데나 쉬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성격의 가장 밑바탕이면서 주로 성적인 본능, 공격적인 충동, 싫으면 그냥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가장 인간의 밑바닥의 충동인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만족을 시키고 쾌락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엄마 찾을 때 무조건 막 울잖아요. 저도 안 주면은. 엄마 조금 이따 갈게. 못 알아들어요. 무조건 빨리 해달라. 쾌락 이런 거. 근데 우리 같은 어른들도 꿈에서는 바로 그런 이드, 원초가 나온다는 겁니다. 꿈에서는 뭐예요? 현실이 사라지고 내 욕망이 그래서 꿈틀꿈틀 되는 이런 것들.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꿈이 황당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가 황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이 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프게 운다거나. 근데 보통 때는 우리 어른들이 울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또는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다 벗고 자유로운 걸 느낀다든지 이런 거. 그럴 때나 어른들은 이들을 누리지 거의 이제 아기일 땐 받아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초와 이드의 불행은 그죠? 우리가 꿈을 꾸고 상상하는 게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처럼 원초와는 생각을 해봤자 1차 과정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살아서 성격의 두 번째인 자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자아는 앞에 이드처럼 무조건 떼쓰고 쾌락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성격을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아의 가장 특징은 현실. 엄마한테 무조건 져달라고 할 게 아니고 엄마가 동생 보고 있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내 욕망을, 본능을 충족하되 목표는 그거지만 현실의 요구, 맥락,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한 대안을 찾는다는 거. 또 참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릴 줄 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저랑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실 원리에 따라서 하면서 욕구 만족을 지연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사람이 사람답게 되겠죠, 그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초자아는 뭐예요? 성격의 세 번째 측면으로서 이제는 현실만 자아는 현실을 고려했는데 초자아는 그걸 뛰어넘어서 사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인간을 교육하느냐. 그죠? 양심이 있다, 뭐 이런 거.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초자아가 본능의 충동을 누르면서 자아가 현실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도덕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초자아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져 가지고 항상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초자아가 너무 강해도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있겠죠, 그렇죠? 너무 체면 차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성격의 세 가지가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우나 가서 옷 벗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근데 보통 때는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고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았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인간에게 본능이 있고 성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은 항상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불안은 자아에게 닥친 위험 뭐예요? 본능이죠, 그렇죠? 자아는 현실을 감시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우리가 건너가면 안 되는데 급해서 건너가고 싶다.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그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정신분석자들은 모든 행동이 본능 때문에 동기화가 되는 것처럼 본능이 꿈틀대면 동기가 생기는데 결국은 또 불안을 피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안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불안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걸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적하고 싸울 때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방패를 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방어기제는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는 유용한 목적인데, 그죠? 이걸 너무 충동적으로 사용할 때, 아무 때나 사용할 때, 그죠? 이건 이제 잠깐 노이로제가 되겠죠. 방어기제는 종류가 다양한데 성격에 맞게 자기 스타일이 있고 공통점은
어쨌든 방어 기제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면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번에 내가 학점을 C학점 받았어요. 친구가 지나가면서 A학점 받은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좀 불안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걸 딱 방어하기 위해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A 맞은 친구에게, 야, 내가 A 못 맞기 때문에 못 맞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그죠? 뭐, 자기 이유를 막 설명하는 거. 그럴듯하게. 이거를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총알을 피하는 것처럼 적당히 쓰면 괜찮은데, 모든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 불편한 인간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을 안 쏘는데도 방패 들고 있으면 나만 불편한 것처럼,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방어 기제를 너무 쓰면은 뭐예요? 굉장히 솔직하지 않은 사람. 그죠? 불편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과 컴플렉스. 역시 열등감도, 내가 정체를 뚜렷이 알기가 힘들죠. 그쵸? 보통 때 저도 열등감이 있나, 이제 뭐 아줌마가 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 젊을 때 예민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좀, 별로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디 가서 아줌마들 모임에 가서 요즘에 또 여자들 동안 얘기를 하도 해서 막 젊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제가 거기서 약간 열등감을 느끼죠. 그때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또 보통 때는 그냥 뭐 어차피 돈에 대해서 욕심 부려봤자니까 내 한계가 이렇구나 하는데도 굉장히 그런 막 그 좋은 집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비교가 되는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융이라는 그 정신분석 학자가, 이분도 정신분석 학자입니다. 그거를 그 열등감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뭉쳐 있는데 컴플렉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말 사전에 찾으면 열등감이라고 먼저 나오는 게 복잡하다고 나오죠. 그렇죠? 하나를 건드리면은 자석처럼, 그 핵을 건드리면은, 그러니까 외모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을 건드리면은 자석처럼 그냥 생각을 확 끌어당겨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파마하니까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동기 때부터, 꼬마 때부터 뭔가 유래된, 그죠? 뭔가 그 억압이나 그런 외상은 뭐 심리적인 상처를 외상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또는 현재 갈등. 이런 게 모여가지고 인간에게 컴플렉스를. 그러니까 아동기 때부터 뭐 그런 것도 있죠. 난 둘째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자꾸 마지만 이뻐하니까, 언니만 이뻐하니까 그 경쟁을 꾹꾹 참은 거. 억압이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집에서만 언니랑 관계가 어색한 게 아니라 나가서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막 경쟁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그 컴플렉스에 그런 억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융은 이런 거를 환자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열등감 무의식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은 그거를 단어 연상 검사를 통해서 컴플렉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눈에 제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경희대에서 그 오픈 그죠? 만나서 그 하는 공부를 했는데 그날 그죠? 이 중요한 어떤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고 다 취소하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도둑이 들어서 금고를 훔쳐갔어요. 용의자가 잡혀왔어요. 3명이. A, B, C. 금고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금고 갖다 놓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로 물어보니까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언어는 의식이죠. 의식. 내가 잡아 떼는 거죠. 그죠? 도둑들의 마음이 진짜 도둑이라면 불안할 테니까 무의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단어 연상 검사. 그럼 너희들 다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한글 다 아니까 이 카드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다가 하늘, 여기다가 뭐 가을, 여기다가 이제 금고 이렇게 A라는 사람한테 범인한테 시키는 읽어봐. 하늘, 가을, 금고 읽어서 이렇게 초시계로 잽니다. 얼마나 똑같은 속도로 읽는지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늘, 가을 하더니 여기서 가서 금고 이렇게 막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게 수상한 거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죠? 그 금고라는 단어를 보고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반응 시간이 더 걸리죠. 심장이 뛰고 피부에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감정의 지표는 거의 우리 감정이 바로 무의식적인 거죠. 나도 모르게 불안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에 쓰는 거죠. 또는 정신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를 보여줬을 때 특이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 그냥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방문을 열고 서 있고 여기 책상에 웬 남학생의 이렇게 뒷모습이 앉아있는 게 보인다. 이 카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느냐, 뭐가 연상되느냐. 그랬더니 보통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가 밥 해놨다고 먹으라고 부르러 왔어요. 이렇게. 어떤 정신과 환자 같은 분들은 뭐예요? 누가 나를 감시하러 왔습니다. 또는 밑에 도둑이 들어서 뭐 이렇게 부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 더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게 모두 컴플렉스의 단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신당했을 때 창피할 때 얼굴이 먼저 빨개지죠. 그래서 내가 창피하다는 걸 알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을 때 조금 뒀다가 위로해야지 얼굴이 빨개져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하고 위로하면 뭐예요? 더 당황하죠. 내가 아직 의식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또는 나의 감정이 벌써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그때 발견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컴플렉스는 내가 지금부터 열등감 갖지 말아야지.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나를 장악하고 방해하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면은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은 남자만 보면은 왠지 적대감이 느껴진다. 또 친밀감이 느껴진다.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던 여자들은 굉장히 남자 관계가 원만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연상이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 그래서 컴플렉스의 그런 파워, 행사하는 힘은 아동기 때 어떤 경험 때문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또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은 저같이 일제시대 안 겪은 사람도 발끈하는 게 뭐예요? 집단 무의식 있죠. 우리가 일본에서 화났던 거 이런 거. 또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진화하면서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를 거듭거듭 겪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나 감정, 이미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융은 인간의 컴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열등감의 뿌리가 중요하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동기 때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집단 무의식도 그죠? 그 원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죠? 이런 거. 집단 무의식 있죠. 그러니까 태몽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낳을 때 꾸는 꿈. 또는 돼지가 길몽이지만 딴 나라도 아니라고 그러죠. 집단 무의식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무의식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무의식과 연결 지어서 설명들을 했고요. 이러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얘기할 때 다른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이드에게 반기를 드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의식이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이 무의식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적인 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의식의 종류를 다르게 본 사람을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합니다. 프로이드 이론을 이제 뜯어 고쳤겠죠. 수정을 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치료 개념을 그대로 전승을 했는데 요거하고 좀 다르게 무의식에 너무 영향을 두지 않고 좀 인간은 본능 세력도 강하지만 현실을 통제하는 자아도 무척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뭐 직장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그게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관련돼 있다는 프로이드 이론도 맞지만 여기에 비판하고 아들러 같은 사람 또 융 같은 사람들은 그죠? 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의 문제가 아이, 유아기의 문제하고 연결도 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무의식은 없을까? 이런 걸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할 때 성적인 요소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걸 봤다는 거. 그죠? 그리고 자아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라고 하는 신프로이드 학자는 인간의 무의식에 열등감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병아리나 말 어때요? 알을 깨고 나오고 태어나서 걷죠. 그죠? 인간은 1년 지나야 걷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도 그런 막연한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동기가 돼서 열등감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걸 우월을 향한 노력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키가 작은 남자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했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중학교 때 키가 작아서 맨날 1번, 그러니까 축구 시간에 뭐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때 오기를 품고 내가 키 작은 열등감을 극복해서 공부로 우월해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무의식에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간의 삶을 본능에서 찾은 거와는 대조적으로 아들러는 열등감 보상으로 나아가는 힘, 밀고 나가는 힘을 추동이라고 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추동은 좀 충동보다 약하지만 그 드라이브라고 쓰는데 한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그죠? 우리가 열등감이 누구나 있지만 그걸 보상하려면 어때요? 자꾸 또 다른 쪽으로 밀고 나가죠. 보충을 하려고. 그게 특히 남자들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힘. 요즘엔 뭐 여자들도 그렇죠. 그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학력을 높이고 이런 거. 그래서 아들러는 무의식의 열등감의 세력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들러는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건 좋은데 그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 공부에 매달리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신체 기관, 아들러 자신도 눈이 굉장히 나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신체 기관에 열등감이 있는 거를 사도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하려고 할까? 그래서 뭐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그런 거.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더 이론을 발달시켜 가지고 그죠? 몸만의 열등감이 아니고 마음의 열등감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걸 발견했죠. 또는 아동기 때 말을 좀 더듬고 늦게 배운 사람이 그때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연습해갖고 커서는 웅변가가 되려고 했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몸이 약했던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들러는 이런 거를 몸의 열등감, 신체 기관의 열등감이 나중에는 심리적 열등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들이 그 열등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서 악착같이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이제 성격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하는 생활 스타일을 만드는데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살지라도 그죠? 그 생활 양식이 너무 내 열등감에만 그죠? 눈을 딱 고개만 보지 말고 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거 그렇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열등감 극복하려고 그걸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신경증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사회가 받아주는 방법으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학습하지 못할 때 신경증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열등감과 연결이 돼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성숙하게 사회에 공헌을 좀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그 맥락, 전체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뭐 안철수 씨를 비롯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요즘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내가 잘 살고 잘나려고 하지만 그죠 기본을 갖추고 있느냐? 정치권에서 그게 이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본을 말하는 사람, 안철수 씨든 누구든 많이 존경받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의사래서, 목사님이래서, 신부님이래서, 스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항상 기본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나 불교의 불경이나 3000년 전에 나왔지만 진리는 벌써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이 시끄럽다는 건 뭐예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본을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죠?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 안철수나 뭐 누구처럼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고 나부터 기본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수록 그죠? 뭐 그런 영화 제목처럼 너나 잘하세요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북한에서도 유행했다고 그래요. 세상이 힘들 때 보면은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죠.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걸 지적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 직장 내 정치의 심리학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가 특히 이 심리학 이 강의가 무척 중첩이 되고 딴 데서 들었던 얘기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환경 재앙, 또 사회의 혼란, 결국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심리학 이론하고 그죠?
아들러가 말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악착같이 내 저금 통장만 불리고 100원도 사회에 기부 안 했다. 뭐 이런 거. 제 친구 중에 이건희 씨가 뭐 재산을 갖다 뭐 이렇게 자식한테만 물려주고 이런 얘기가 저는 황당한 게 뭐 이건희 씨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식한테 100만 원 물려주려고 하는데 대기업 회장님들은 단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비난을 한 친구가 그 사우나 같은 헬스를 호텔 가서 하는 친구예요. 1년에 뭐 한 1,000만 원 단위의 그런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또 형편이 되고 또 그러면서도 기부는 안 한다 그러거든요. 맨날 모자란다 그러죠, 손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내가 100원도 기증 못하면은 이건희 씨가 1억 기증 못하건 말건 남의 얘기할 그죠? 상황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 좀 돌아보고요. 심포유대 학파 중에서 아들러는 그래서 생활 양식을 볼 때 그죠? 내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 활동이 사회적 관심에 많이 가 있다.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관심이 낮아요. 남이 어떻게 먹고 살던 말고. 그럼 뭐예요? 낮으면 나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지배형이죠. 입 바른 말만 하고 나는 실천 안 하고. 근데 활동을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이 그죠? 활동을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 안 되고 활동 조금 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지도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대충 인생을 회피해서 그럭저럭 살거나 기생형 이렇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를 보시고 자신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설명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 양식을 만드는 건 좋은데 지배형은 뭐예요? 너무 부모님이 엄격했다든지 독재적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래서 애들이 그죠? 막무가내로 애들을 통제했을 때 애들이 나도 모르게 남을 지배하려고 할 수 있다. 기생형은 뭐예요? 의존을 지나치게 할 때, 또는 부모님이 과잉보호했을 때. 회피형은 뭐죠?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도전도 시도하지 않고, 불평은 또 많아요. 사회 관심도 없고, 이거는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길을 꺾여서 키우거나 이랬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유형형은 뭐예요? 굉장히 관심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회 관심도 많고 내 욕심과 더불어 남의 욕심도 충족시키는 사람, 협동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러는 열등감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가정 환경도 중요하다. 저같이 마지로 태어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대접을 좀 많이 받은 편이기 때문에 출생 순위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둘만 낳아서 조금 좀 경쟁이 덜한데 우리가 좀 오형제인 집안들 나는 무엇에 예민한가? 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포도를 5송이를 애들 5명이니까 쟁반에 원경아 갖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내가 딱 집으니까 제 밑에 여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는 항상 제일 큰 것만 집는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는데 포기하지 않고 딱 집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나도 모르게 나는 언니니까 대장이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걸 먹어야지 이렇게. 그 순간 좋은 거 먹어야지 이게 따지는 줄 몰랐는데 그랬죠. 동생은 뭐에 예민하냐면은 나는 항상 왜 언니한테 밀릴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출생 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현재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니까 열등감이 또 생기는 거죠. 포기하면 열등감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컴플렉스에 너무 빠지지는 말자. 컴플렉스가 전혀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주고받은 사랑이나 가족 관계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을 적응하는 것은 뭐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관심 가져야지 그게 결여가 되면은 결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 특히 내가 내 자신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면서 너무 몰두, 내가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까 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조금 밖을 내다봐라. 그죠? 영혼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차원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봐라. 너무 안달복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또 개인의 협동 능력이 부족할 때 어린 시절부터 생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릇되다는 걸 알고 용기를 가지고 낙관적으로 삶의 의미를 수용하자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을 정말 받아들여서 노력을 해야지 발전 있게 되죠. 그렇죠? 또 부모님한테 지나치게 사랑받은 아이들은 좌절을 너무 잘해요. 그죠? 부모님이 너무 밑받침해줬기 때문에 이럴 때 그것도 열등감이 될 수가 있죠. 어디 가서 조금만 누가 서운하게 해도 열등감이 생기니까 요구하거나 바라기만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자기중심과 미성숙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이론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마음이 내게서 꿈틀거려서 영향을 준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는 열등감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다 우리에게 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얘기인데 다만 학자들이 정의를 붙였다는 거. 그래서 강의를 실제 안 들으신 분들은 강의 노트만 보면 어때요? 들을 때는 설명해 주니까 쉬운데 시험 볼 때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노트랑 같이 보시고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